여의도 정치를 꿰뚫어보는 세계의 시선 동상삼봉.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먼저 해볼 거냐면 오늘의 등장인물 첫 번째는 이원모와 신지연 이겁니다. 예.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예. 벌써 이름 얘기해놓고. 그런가요? 뭐 보도는 된 때가 있어서. 예.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어제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정부 초기에 민간인인데 대통령 정령기에 탑승해서 논란이 됐었던 뭐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횡령과 배임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대표로 있던 자생한방병원의 계열사인 자생바이오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다. 혐의는 이래요. 단순히 횡령 배임이면 특검이 소환할 리가 없죠. 특검 수사대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개입이니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예. 그렇다면 것은 단순한 횡령 배임이 아니라 뭐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뭐 이런 측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소환을 했겠죠. 특검에서 소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일단 혐의입니다. 뭐 그렇지. 본인은 이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비자금 조성 기간이 2022년 대선 기간과 맞물린다는 거죠. 특검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하고 자생한방병원 사이에 무슨 뭐 커넥션이 있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괜히 특검이 뭐 확실하지도 않은데 마구 그냥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근데 의혹은 가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잖아요. 125억인가라는 돈이 가족들 간에 왔다 갔다 했다. 근데 그것도 언론사마다 약간 달라요. 125억이라는 언론사도 있고 90억이라는 언론사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는 35억은 다른 사람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그런가? 신모 씨한테 간 게 90억인데 90억이고. 근데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그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건가 아니면 실제로 그걸 가지고서 선거 자금이나 이런 걸로 이용한 건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면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그다음에 회사를 청산을 해갖고 그 돈을 자기 자식들한테 그 상속의 수단으로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액수가 너무 커요. 90억인데 90억 중에서 뭐 60억 정도가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면 그게 선거 기간에 그것을 혹시 선거 자금으로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다 의혹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아니 확인이 돼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뭔가 횡령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면 당연히 특검이 소환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인 뭐 김건희 또는 뭐 윤석열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의혹은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특검의 시각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만약에 유용이 됐다면 유용이 된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 자금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예. 유용이 됐다면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되어 왔었던 자생한방병원 관련된 특혜 시비가 있거든요. 뭔가 그런 것을 위한 로비용 자금일 로비 자금.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그러면은 특검이 단순히 시점뿐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본인들이 소환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의혹, 정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이 소환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의원님? 예. 일단 우리가 모르는 뭐 갖고 있는 근거는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드러난 건 두 개예요. 저기 자생한방병원이 대통령직 인수위 사무실로 쓰였다. 그다음에 비자금 조성 시기가 2020년부터 22년 대선 기간에 걸쳐 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외부로 알려진 것이죠. 그런데 요거 갖고 압수수색까지 갔을까? 조금 더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말씀하신 저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을 했다. 요 의혹에 대해서는 기사도 나오지만 자생한방병원 측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임대해준 지극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다고 설명했다라는 거 일단은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이라도 왜 하필이면 자생한방병원의 사무실이 아니 왜 또 논현동에 인수위는 삼청동에 있는데 그래요. 적절치는 않아 보이는 게 예. 왜냐하면 그 서희건설
맞아요. 서희건설 빌딩에 건진법사가 거기다 캠프를 차렸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생한방병원의 건물에다 인수위를 차렸다. 그러니까 사적 채널로 알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아마 이게 뭐 솔직히 여기만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기만 했을까? 윤석열 캠프만 했을까? 다른 그 선거 때 되면 여러 가지 뭐 비공식적인 캠프들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각종 이권이나 뭐 횡령이나 뭐 인사 공천 이런 거에 관여가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그 넘어가거든요. 그냥 후원하고 지원한 걸로 그냥 끝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적인 관계가 공적 관계를 침해한 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 진짜 갑자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큰 선거 치를 때요. 우리 공식 캠프가 있잖아요. 뭐 야당이든 어떤 당이든 이제 공식 이제 캠프, 특히 이제 경선 때는 경선 캠프 있는데 간혹 이 비공식 캠프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 후보들 그렇게 왜 비공식 그러는 거예요? 캠프가 주로 이제 문제가 되거나 또는 비공식 캠프가 필요한 경우는 후보가 당하고 화학적 결합을 제대로 못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당의 조직을 활용하기보다는 본인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하게 되고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 당연히 당사라든지 또는 당에서 구한 선거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윤석열 후보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 당시에 그때 여의도에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딘가 뭔가 다른 별도의 사무실에 민주당에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당의 조직을 완전히 썼죠.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님이 후보가 되는 순간 이제 제가 이제 경선 캠프일 때 그러니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이었거든요. 경선 캠프. 끝나자마자 진짜 당에서 메모드급을 탁 꾸리면서 그냥 완전히 딱 했고 그 다음에 당 대표를 2년 하시다가 이번 후보가 되셨으니까 별도 조직이 필요할 일 없어요. 원래 이제 그냥 경선 때 그런 게 많죠, 의원님. 경선 때 무슨 팀 그래가지고 동네 이름 붙여가지고 무슨 뭐 광흥창 팀 기억나네. 사실은 서초동 팀 뭐 이렇게. 서초동 팀.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요즘 후보 경선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신진 인사를 영입해서 뭐 속된 말로 병풍 세운다는 말이죠. 얼마나 많이 뭐 지지 선언하고 포럼 꾸리고 이게 뭐 수천 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모일 장소도 필요하고 또 무슨 뭐 위원회, 본부, 포럼 이런 조직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요. 그러니까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세력들이 나중에 이제 관여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조직으로 잔존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무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인수위 사무실이라는 게 제가 특이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자문단 또 뭐 여러 가지 명칭 쓸 수 있었는데 인수위 사무실로 필요하다고 거길 가가지고 사무실을 빌린다? 이건 해괴망측하죠. 이거는 삼청동 건물이고 다 옛날부터 인수위 쓰던 건물인데. 이건 선거 캠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 인수위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국비로 사무실 얻어도 되는 거잖아요. 인수위 사무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니까 자생한방병원이란 동떨어진 곳에 비공식 사무실 두냐 이거예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하필이면 거기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인수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의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인수를 받으면서 거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언론에 공개돼야 되죠. 그 어떤 사람들이 거기 출입을 하는지 맞아요. 이건 언론의 감시 기능 레이더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적 업무를 레이더 밖에서 한다. 그러면 이건 오해를 살 수가 오해를 있는 사죠. 거고 또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이 거기 드나드는지 모르잖아요. 난 뭐 막말로 무슨 뭐 신천지가 드나드는지 통일교가 드나드는지 건진법사가 드나드는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원모 비서관 자체가 원래 인사비서관 하는데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의 그 나토 순방에
그 사적으로 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죠. 네, 그다음에 또 공천을 뭐 출마를 하려고 강남을 원래 원했다 그러는데 그게 뭐 한동훈 대표에서 이제 거절당하고 용산으로 갔다. 근데 용산 용인 용인으로 갔다. 용인 용인으로 가서 그래서 그것이 김건희 뭐 한동훈 갈등의 한 또 그 계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떨어졌는데 다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다시 용산으로 왔다. 대통령실로 왔으니까 예. 이건 뭐 너무 좀 특이하다. 그 분명하게 무슨 특혜를 주는구나. 거기다 부인까지 그 순방에 같이 가고 이런 오해를 오해가 아니고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기되는 것들 보면 그런 의혹들에 무슨 근거가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비슷한 거죠. 케이스가 네. 김상민이라는 검사예요. 그렇죠. 이 사람도 공천을 구속된?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공천이 안 되고 심지어 징계까지 받았음에도 다시 국정원의 차관급으로 가거든요. 바로. 예.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인사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흑막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하잖아요. 공천 받으려고 했고 실제로 나가서 떨어지니까 다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봐서 요 얘기부터 이 얘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청했어요, 의원님. 그렇잖아요. 근데 예. 금요일날 신문했거든요. 예. 신청한 지 꽤 됐고. 그러면 청구서 보석 허가 청구서는 법원에 다 읽어봤을 거고 신문도 금요일날 했고 금요일날 하루 왼종일 고민했을 거고 주말에 출근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제도 하루 왼종일 고민했을 건데 왜 아직도 결론이 안 나는 걸까요? 근데 결론이 요즘, 그렇게 왠지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너무 빨리 결정내서 문제더만 이런 경우는 또 진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소식이 오고 예. 도무지 저는 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아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박 의원님 뭐 이런데 기준이 없습니까? 아니, 법에는 7일 내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7일이라는 게 뭐 법정 기한은 뭐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죠. 고민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줄 텐데 뭐 적어도 이번 주 내에 당연히 이제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는 결정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안에서 뭐 구토도 있다, 현기증도 있다, 예. 견디기가 힘들다. 작은 독방 안에서 이건 뭐 거의 이제 생존이 힘들다는 얘기고. 정확하게 하면 서바이브. 근데 밖에 나오면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법원에도 나오겠다. 이제 이런 이유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그 보니까 좀 살이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 예. 그런데 그게 꼭 나빠진 거냐. 이제 안에서 조금 뭐 금단 증세도 있었을 것이고. 예. 이러다 보면은 뭐 그런 건 이해가 가는데 사실을 우리나라 구치소 나름대로 그 넬슨 만델라 원칙이라 그래서 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이건 세계 국제 기준인데 아, 실제로 어느 그런 나라 원칙이 있어요? 수감자든 그걸 넬슨 만델라 규칙이라 그러는데 기본 생활 이상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입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번에 조지아에서 우리 교민들은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금 이건 제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치소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 인권이 보장되고 교도관들 반말도 안 해요 요즘은. 얼마나 정중한데. 예.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겠습니까? 예전에 거기가? 비하면은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죠. 예. 자 넬슨 만델라 원칙이 뭐냐면 번역을 해드립니다.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유엔 기준. 요거는 이제 넬슨 만델라 그렇죠. 원칙이라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주게 돼 있고 외국인도 와 있거든요. 주한미군 뭐 미결수들 있고. 예. 더 넓은 방에다가 자기들 기준에 또 맞춰달라 그래요. 그리고 한식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이번에는 또 요리사도 따로 배정해줘요 거기는.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예. 그 보석을 해주면 재판에 나가겠다. 이 얘기가 판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구속이라고 하는 게 예. 수사와 재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구속하면은 재판에 안 나가고 구속을 풀어주면은 재판에 나가고 이러면 구속이라는 제도 자체의 의미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이야기를 재판부가 절대 들어줄 수 없는데 왜 이 논리를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판사가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올 거냐고. 보석이 허가 불어대면 계속 구속상대 재판 안 나올 거냐고 그랬더니 뭐 제가 재판을 거부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뭐 이렇게 그런 좀 저 애둘러 표현했다는데 그러면 박 의원님 얘기가 그거잖아요. 매일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재판 다
출석 잘해요. 너무 힘들어 진짜 신체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집에서 좀 다니게 해주십시오 판사님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아니, 만약에 이게 뭐죠? 지금 윤석열의 논리를 받아들이면 법원이 예. 다른 수감자들 있잖아요. 예. 다 법정 출석 안 합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풀어주면 재판 나갈게. 집에서 다니면 가까우니까 잘 다닐 수 있어요. 잘 다닐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위중함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들은 사안을 너무 가볍게 가볍게 보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아이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거 뭐 이런 식의 그 언어 태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걸로 기소하고 말이야. 지금 기소 사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기소할 만한 것인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야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해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고 또 거기에 부수돼서 본인을 체포하는 것들을 막는다라든가 권한을 남용을 해서 했던 굉장히 위중한 범죄인데 이 범죄를 그 별것도 아닌 걸 한 걸 갖고 나를 잡아다가 말이야 이런 느낌을 주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재소자들은 1.8병 독방에서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훨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혼거방에서 바글바글 대는 혼거방에서 그 자기 죄에 대한 그런 처벌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프레지덴셜하다는 게 있는데 대통령다움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품격이라든가 권위라든가 자존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그냥 법기술자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자들도 지지했던 분들도 아니 근데 제가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렸던 생각을 것처럼 할 이건 것 같아요. 법기술자로서의 말도 아니에요. 그냥 땡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생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요? 나 예. 풀어주면 재판 나갈게. 나 계속 잡혀 있으면 재판 안 나가. 이게 무슨 논리예요? 이게 법기술자의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진짜 땡깡이에요, 땡깡. 법기술도 잘못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완전 잘못 썼죠. 그 의원님 아까 의원님도 표현하시기에 이제 살이 맞아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 봐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뭐 머리는 당연히 이제 염소하기를 못하니까 좀 당연히 뭐 흰머리 많이 나올 거고. 네. 자 그런데 전한길 씨는 본인이 말하기를 수척한 모습에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렸다. 뭐 이랬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게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보석이 불어서 아 대통령 또 갇혀 있어야 되는구나 안에서 정말 고생하겠구나 이런 일단 동정론이 일어가지고 뭐 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뭐 결집한다든지 무슨 특검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뭉쳐야지 뭐 이런 게 생길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전한길 씨는 주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게 지지 세력의 결집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아 전한길 개인과는 다르게 예를 들면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재판에 출석했잖아요. 예. 그때부터 확 사그러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 막 들어눕고 예. 또 뭐 박근혜 풀어내라고 하다가도 막상 그 재판장에 굉장히 그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예.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결기가 조금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정치는요. 예. 동정심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랄까 이렇게 순환을 받는 모습으로 동정을 일으키겠다는 거는 윤석열이나 그 주변의 소수의 자기들의 어떤 그 감성이고 주관이지 예. 실제로 정치적으로는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가면은요 시위 없습니다. 저기 지금쯤이면은 계속 풀어내라고 그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될 만도 한데 예. 그 어제도 다녀오신 분들이 보석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성 몇 분이 와서 뭐 1인 시위 비슷하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또 몰려들지는 않을까 이 걱정을 아닌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없더라고. 실제로 모여들질 않아요. 그러면은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일반 유권자들 그냥 넓게 얘기하면 이제 지지층들 막 핵심 지지층 몇몇 주변 사람은 아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이 아우라라고 그러나요? 그게 없어지는 순간
신화가 깨지고 지지를 철회하고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영웅의 서사가 붕괴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 권력자는 호랑이 등 위에 있을 때는 대단히 카리스마적이지만 예. 호랑이 등에서 내려왔을 때만큼 초라한 존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혼란을 줍니다. 아, 내가 알았던 그 대통령이 맞나? 예. 아,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런 모습에서 고립된 하나의 초라한 인간으로 비춰질 때 이럴 때 이제 뭔가 지지 세력들이 조금 이렇게 모여드는 요인이 약해지는 거고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노출되길 꺼려해서 재판에 안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윤석열 피의자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흩어질 수 있다. 정치적인 악면성이잖아요. 예. 하나는 그런 그 굉장히 수척하고 그다음에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그 전환길 씨처럼 그런 것이 동정심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야 뭐 대통령이 저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대통령이 호대도 멀쩡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아 그냥 뭐 똑같은 사람이네 우리하고 이런 식의 느낌을 줄 때 그런 것들이 대중들이 또 싸늘하게 등 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넘어서려고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요 그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다른 사람 네. 다 풀어줘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했으면 모르겠어요. 자, 광고 듣고요. 광고요? 3부에서 나머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상삼몽 3부에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앞서 아까- 2부에서 광고 때문에 잘린 얘기. 네, 아니 여쭤보려고 했어요. 앞으로 또 장애 집회 있냐 국민의힘. 아 그건 제가 지도부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래서 왜 여쭤보냐면 소위 미인증. 네, 아실란가 패널? 모르겠네. 아니 네. 왜냐면 서울 장애 집회 네. 때는 그나마 그래도 온리윤 뭐 이런 깃발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게 이제 보석 신청 신문할 때 모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얘기했으니까 다음번 장애 집회가 있을 때 과연 그러면 그런 깃발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느냐 주냐 뭐 이런 걸 보면 약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려고. 윤 어게인 세력이 좀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장애 집회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더 세질 것 아까 같아요? 얘기한 대로 뭐 양날의 칼이어서 한편으로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한편으로는 실망감을 주는 거니까 예. 그 두 가지 모두가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성인 사람들 이제 극우 강성이라는 소수의 사람들은 더 컬트 집단처럼 더 뭉치고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을 강화시킬 것이고 나머지 좀 일반적으로 좀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이 저게 뭐야라고 생각하면서 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수화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소수화된다 하더라도 목소리는 더 커져요. 예를 들면 아주 1000명만 집단적으로 움직여서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그게 한 10만 명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그런 측면 양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바꿔볼게요. 김현지 제1 부속실장이네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저께까지 총무비서관이었거든요,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성남 라인에 이제 교체가 있었어요. 총무비서관 그다음에 부속실장. 어차피 뭐 총무비서관이나 부속실장은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이 맡는 자리니까 뭐 성남 라인들이 뭐 하는 거야 뭐 다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갈등이 있는 와중에 그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가버렸거든요. 김현지 비서관이. 요 인사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총무비서관. 왜요? 돈과 오늘. 징계와 당직 명령 이런 거 다 총무비서관실에서 하거든요. 직원들 휴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올려야 되고 예. 나중에 저 공무원들 진급 문제도 좀 걸려 있어요. 아, 무서운데요, 총무비서관이 거기가 돈이 다루니 또 파워도 얼마나 세. 그때는 누구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여러 명 거쳐갔어요. 나 그 이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많이 당하셨나 봅니다. 예, 많이 당했어요. 예. 그런데 부속실장은요. 요거는 공간도 다를 뿐더러 이제부터는 어떤 심장부에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직접 접촉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과 딱 지근에 있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는데 거기에 장이에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부속실장의 말은 사실은 대통령 말이나 다름없어요. 왜냐 대통령이 모든 걸 바쁜 거를 챙기기 어려우니까 전달자 역할도 예. 부속실장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의전비서실에서 일정을 짜는데 그걸 통제하는 것도 부속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전비서관의 대통령 일정 관리를 지침을 주는 사람이 부속실장이에요. 그다음에 예, 대통령한테 모든 전화 연결이라든가 또 어떤 그 동선 관리하는 부분도 부속실장이 경호처장한테 지침을 주거나 이제 근접 경호팀한테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기는 마지막 그 저기 심장부에 뭐라 그래야 되나 문고리 이제 내가 그 말을 안 쓰려고 하다가 섭지를 못하겠네 내가 다른 말을 문고리 딱 쥐고 있는 그런데 분이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내 옆에 두고 싶다는 뜻이에요. 더 부속실장을 갖다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저기 내 말을 추론하고 그 다음에 그 복사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를 당신이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옆에 두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그 총무기사한테 너무 멀리 둔 거였어요? 총무비서관 하다 보면 현업의 업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서실 자체 운영을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실세는 다르다 하는 느낌을 실감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출석 요구로 좀 그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통상 부속실장은 국회 출석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총무비서관은 저 대통령실 인사 그다음에 돈 요걸 책임지니까 국회에 항상 나오고 아니 의원들 질문에 제일 답변 많이 할 사람이 총무비서관이니까.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지근거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 출석 안 하는 이런 관련돼. 지금 김종대 의원이 얘기하실 때 우리 박주민 의원은 하고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김종국 최고위원은 뭐 마뜩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한 번씩 들어보죠. 자 김종국 최고위원부터. 아니 저는 이게 처음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안 나온다, 나올 필요가 없다. 강훈식 실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나와서 뭐 하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과잉 충성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당은 계속 그랬잖아요. 야 너 말고 더 높은 사람 나와. 뭐 이렇게 얘기했고 당 대표하고도 야 당 대표 말고 나 대통령하고 회담할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야 높은 사람 내놔볼 테니까 이 사람 빼줘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야 충성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냥 이분을 출석 안 시키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보내버리는 걸 보고 이게 인사 스캔들이구나 이제는. 스캔들이요?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처음에 이 사람 뭐지? 김현지 씨 잘 몰랐잖아요. 온 국민 잘 몰랐어요. 김현지 씨 뭐지? 그러다가 뭐구나 이 사람이. 뭐지? 뭐구나. 심지어 대법원장한테도 우리가 대통령 다 쫓아내고 그랬는데 대법원장이 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김현지 씨가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 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인사는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분명히 김현지 씨를 출석시키지 않기 위한 인사예요.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이 부속 막 자기들끼리 성남 라인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속실장은 없어요. 여사 담당. 이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가니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변인은 2명이 되고 그리고 김현지 씨만 1부속실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준비된 인사가 아니잖아요. 이 부속실장을 비워놓고 그냥 서둘러서 막 한 인사라는 것들 다 보인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그거는 안 부르려고 그래요. 국정감사 앞두고 김현지를 빨리 다른 데로 보내야 되니까 후임이고 뭐고 간에 야 빨리 돌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김현지 씨가 강훈식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이게 이른바 비선 실세인가 보구나. 문고리 권력의 최고봉인 모양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김현지 씨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뭐 담배 흡연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 안 피던 사람들이 김현지 씨하고 만나려고 담배도 핀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막 나돌 정도니까 그러면 진짜 얼마나 실세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세구나. 자 여당의 핵심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핵심이 삼선이니까 중진. 핵심 중진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감 출석 회피용이냐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인사를 두고.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뭐 결정이요? 아 총무비서관에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나오는지 마는지 아. 뭐 요구를 하면 나올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니까 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김현직 이제 부속실장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실세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는 한 이분이 자기 색깔로 뭐 대통령의 눈을 가린다거나 자기 색깔로 대통령의 색깔을 뭐 물들인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저는 평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호가오이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예. 오히려 이제 지금 부속실장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역할이 대통령의 일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의중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통로잖아요. 예. 이런 게 더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님은. 그러면은 대통령의 뜻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 건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게 추측의 단계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때 그 특검법 그 관련돼서 특검법을 일부 수정하고 예. 대신에 이제 정부조직법 하려고 했었던 예. 그 논란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나왔던 얘기가 대통령 의중을 왜 이렇게 정확하게 못 읽어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예, 뭐 여당에서 그렇겠죠. 예,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배경이 된 건 아닌가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추측이요? 제가. 예, 어차피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어쩌니 의원님 얘기는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함이 있어서 자기 주관을 거기다 얹고 이러지는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은 얘기인 아니에요. 거잖아요. 근데 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이분이 총무비서관까지 하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근데 네. 국민들이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너무 미스테리해. 그 이분이 도대체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어떤 뭘 거쳐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었는데 무슨 이게 사적인 관계일 꽤 때 알려져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이제 네. 우리 사이에서 일부만 알고 정치 고관여층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지 이게 공식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가족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일 문제 삼고 있는 게 사적 그 관계와 공적 가치를 다 뒤섞어 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그렇진 거잖아요. 않고요. 이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좀 하시다가 예. 그 당시 변호사를 하던 이재명 변호사와 시민운동하면서 만나서 2년이 됐고 성남시장 하셨을 때부터는 이제 성남시 쪽으로 와서 계속 쭉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이고 뭐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도 이제 보좌관을 했었고 그래서 쭉 그냥 같이 왔지 무슨 뭐 이 사람의 스토리나 이런 거 베일에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왜 나만 모르나? 아니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사람의 어떤 과거 인생 경력보다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수성이었어요. 그때 총무비서관실이 총무비서관 일만 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실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일을 떠맡다 보니까 실제 실세라는 이미지가 그때 굳어졌던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처에서 오는 정보, 인사, 데이터 이런 것들 전달자가 필요했는데 각 수석실이 세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총무비서관실에서 일단은 역할을 하면서 인수위 없이 과도 기간을 지냈고 이제 와서 정상화되는 것이냐,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가 거죠. 봤던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대통령님 아드님 이제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초기여가지고 대통령실도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었을 예. 때였어요. 그렇겠죠. 그때 가니까 굉장히 더웠어요. 그때 땀 뻘뻘 흘리면서 의자 나르고 있더라고요. 김현지 그래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의자 막 나르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가신이네 그냥. 아니 그때는 사실은 대통령실 완편도 안 됐던 때였어요. 몇 명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서 예. 그때 뭐 어떻게든 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충실히 모시는 사람이지 뭐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이런 아닌 말씀. 것으로 저는 알고 그게 있어요. 권력으로 보여요. 그게 그럴 때 권력이에요. 고생했던 사람이 나중에 안정화되면 중심권에 가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무슨 뭐 이게 본질이에요. 진짜 인사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아는 한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 예. 그래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저분하고 줄 대려고 뭐 여러 사람이 지금 난릴 겁니다. 과거에 최순실 씨도 우리는 몰랐는데 예. 그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예. 대부분이 몰랐어. 근데 알고 보니까 기업이 최순실처럼
그 민간인하고 이 대통령실의 그렇죠. 예, 부속실장을 똑같이 그건 생각하시거나 아니죠. 여기시면 예. 안 근데 되죠.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국정농단으로 문제가 된 거고. 근데 예. 사실은 알고 봤더니 그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게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댔더라고요. 근데 우린 몰랐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정말 줄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뭐 쇄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 같으면 얼른 가서 옆에 의자 제가 날르면 같이 날라요. 제가 하나 날라드리겠습니다. 같이 날라요. 그리고 흡연실은 저쪽입니다. 아니 김정일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 흡연실 여기 담배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거 확실합니다. 인간관계. 아이고 예, 실세로 가는 길에 의자를 날려야 된다는 게 김종대 의원의 얘기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딱 시작해 볼게요. 한 5분 남았는데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칼럼에 성한용 선임 기자가 쓰신 이 유명한 칼럼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체제를 벗을 때가 됐다. 결국 여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는 야당 시절의 유전자와 체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적대와 투쟁에 더 익숙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80년대 민주화 투쟁부터 시작되는 그 야당으로서의 투쟁 이런 건 잘하는데 이제 여당이니까 변모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이 칼럼의 주제거든요. 일반 두 분부터 두 분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여당 같습니까? 야당 같습니까? 저요? 예, 한 분씩 하시죠. 예. 그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아직도 80년대 운동권 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 예를 들면 뭐 정청래 대표가 무슨 대통령 다 쫓아냈는데 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저거 무슨 80년대에 그 화염병 던지거나 대자보 써붙일 때 그 정서를 가지고서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에 대해서 평가한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지미 카터는 가장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고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때는 엉망진창이었어. 근데 되고 나서 굉장히 성실하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세계 평화라든가 뭐 특사로 가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헤비테트 운동할 때. 그때 갔다 왔더니 제가 김근태 선배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같이 이거 집 짓다가 나중에 이제 점심시간 되니까 의원들은 쫙 앉아 있으니까 보좌관들이 밥 다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지미 카터는 안 오더래요. 그래서 어디 간다 그랬더니 식판 들고 줄에 쫙 서 있더라는 거예요. 식판 받으려고. 그러면서 김근태 선배가 그때 자기가 상당히 그분 보면서 존경스럽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성공했지만 현직 때는 엉망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와 타협을 협잡 내지는 야합이라고 바라봤다. 그게 그 지미 카터가 실패한 원인이다라고 뉴욕타임즈인가 어디서 제가 그렇게 썼던 그 기억 그걸 읽었으면서 야 이거 대단히 정확한 평가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것 같아요. 대화와 타협은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손을 내밀거나 어깨동무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이에요. 정치의 본질. 근데 그걸 자꾸만 알겠습니다. 예. 여당 얘기 듣고 이제 김종대 의원 얘기를 들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여당 야당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니 분명히 차이가 있죠. 특히 여당은 이제 전체 국민들을 포용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면하는 과제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내란에 대한 확실한 종식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또 막중한 책임감을 지고 있는 게 또 맞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을 하고 움직이는 거 이거는 내란 종식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거듭 야당에게 얘기하잖아요. 빨리 윤석열과 관계를 정립해라. 그리고 만약에 당내에 진짜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 세력이 들어와 있으면 자정작용 또는 자체 정리를 좀 해라. 그래야 사실 이 대화가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협치가 가능하다. 이게 저희가 틀린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정치적 대화가 실종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내란 정식이 그 어두운 내랑의 망상 세력으로부터 보수 야당을 구출하기 위해서 일견 설득이고
일견 어떤 저 호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이 결단이 어려울 때는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란 종식은 일종의 어떤 사법적 완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자칫하면 그게 또 다른 어떤 사회 대개혁을 지체하기 위한 방편이자 명분으로 회피용으로 이 내란 종식의 구호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성한용 기자 이 지적은 좀 한번 무게 있게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 종식은 왜 하냐? 그 내란이 종식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내란 종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야당은 싫지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어떨 때는 어떤 압박, 설득, 호소, 협력도 다 같이 내란 종식의 일부다.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이거 또 이거 뭐 노벨 문학상을 노리시고 지필에 들어가셔서 당분간 문학에 가까운 그런 네. 저서를 집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내란에 관한 그날 밤 일을 스토리로 지금 뭐 여러 검찰 자료라든가 법원 자료 뭐 또 속기록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스토리로 짜는데 짜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는 아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건 여러 사람들의 그 절망과 좌절과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그냥 뭐 내란 형식 이럴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모습은 그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기록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 관련된 책을 쓰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 그 저 지필 관계로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은요 당분간 이제 방송 활동을 좀 쉬신다고 또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상 삼봉이 또 멤버가 한 분 또 네. 가셔서 저희가 또 재정비를 또 한 번 할 때가 됐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의 동상 삼봉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